고유 운동 감각. 이번에는 고유 운동 감각에 대해 설명하려고 합니다. 고유 운동 감각은 앞에서 다운 감각 기관들과는 매우 다른 영역입니다. 우리는 모두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우리 스스로 움직이는 것을 관찰할 수도 있으며 또한 다른 사람이 움직이는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팔과 다리를 움직일 때 굳이 팔다리를 쳐다보지 않더라도 여러분은 스스로 움직이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유 운동 감각입니다. 자연과학에서는 고유 운동 감각을 심층 감각 또는 근육 감각이라고 합니다. 우리 몸에 속하지만 우리의 뜻대로 움직일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묘합니다.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휘어진 코를 바로 세우거나 심장을 잠시 멈추게 한다거나 혹은 신장의 활동을 촉진시킬 수는 없겠지요. 의외로 우리 몸의 많은 부분은 우리의 의지 밖에 놓여 있으며 단지 제한된 근육에 한해서 우리는 몸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손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움직일 수 있고 또한 다리를 움직여 자세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 또한 가로무늬근이자 적색 골격근의 혈액순환이 원활해야 즉 생체 활동을 관장하는 생명 감각의 도움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지요. 이렇게 우리 몸을 구성하는 근육 중에서 수위근에 해당하는 골격근은 최소한 우리의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우리라는 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가 움직일 때 그 움직임을 느낄 수도 있고 움직이는 주체가 나 자신임을 알 수도 있습니다. 만약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몸의 일부가 갑자기 움직인다면 우리는 적지 않게 놀랄 것입니다. 실제로 신경계 이상이 생기면 일시적인 압력 근육 경련이나 수전증 등의 불쾌감을 유발하는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경우에 우리는 누구나 자신의 수위근의 의지에 따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 감각 기관을 자가 운동 감각 혹은 고유 운동 감각 또는 줄여서 운동 감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능력, 이 역동적인 힘의 원리를 인지하기 위해서는 아스트랄체라고 합니다. 움직일 수 없는 식물에게는 이러한 능력이 없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아스트랄은 우주의 성체와 태양을 포함한 관련이 있는 개념입니다. 여러분에게 의미를 좀 더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설명해 보겠습니다. 태양이 에너지를 발산하고 이 에너지로 인해 비로소 모든 것이 가능하듯이 아스트랄체는 인간에게 에너지를 공급하는 원천입니다. 매 순간 저는 움직이며 제 몸에서 에너지를 느낍니다. 저는 지금 백목을 잡기도 하고 무거운 것을 들어 올리기도 하면서 몸의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이 에너지의 원천은 우리 몸의 태양체, 아스트랄체 혹은 성체입니다. 용어의 의미보다는 우리가 그 에너지를 경험한다는 사실 자체가 더욱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움직임은 어떤 과정을 통해 이루어질까요? 루돌프 슈타이너는 인간의 움직임에 대해 아주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내가 건너편에 놓여있는 물컵을 잡을 때 우리는 보통 나의 손이 물컵으로 움직여 갔다고 말합니다. 한편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리한 투시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다른 관점에서 바라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컵을 잡기 위해 나의 손이 물컵이 있는 쪽으로 움직여 간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또 다른 나의 존재가 건너편에서 와서 내 손을 물컵으로 이끌었다라고 말입니다. 루돌프 슈타이너는 자신이 강연에서 한 주장이나 견해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항상 같이 연구하며 일상생활에서의 경험을 통해 스스로 터득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예를 통하여 루돌프 슈타이너의 인간의 움직임에 대한 새로운 인식에 접근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사는 A라는 지역에 한 이웃이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매일 아침 자기 집에서 나와 B라는 지역을 향해 걸어가고 저는 매일 이 사람의 뒤를 따라가며 관찰합니다. 실험에 참가했다는 이 사람의 동의 하에 저는 다양한 분야의 과학자들로 조사팀을 구성하여 이 사람의 움직임과 관계된 모든 상황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우선 이 사람의 몸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조사팀은 짧은 시간 안에 그의 소변을 검사하고 함께한 의사는 이 사람의 혈압, 땀 성분, 호흡이나 맥박 등을 체크합니다.
조사팀은 이 사람이 어떻게 A 지역에서 B 지역으로 움직여 가는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그의 모든 생리적인 현상을 아주 면밀하게 조사하는 것이지요. 조사팀의 일원인 기상학자는 풍력과 기온과 기압 등을 측정하고, 지질학자는 인간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구 방사선이나 지구 자장에 대해서도 조사합니다. 우리는 이런 일련의 실험을 통해서 이 사람이 왜 매일 아침 A 지역에서 B 지역으로 걸어가는지를 밝혀내고자 했습니다. 이론적으로 이러한 실험은 수년에 걸쳐 진행될 수 있고, 그 결과 예기치 못한 새로운 사실이나 흥미로운 점들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며, 관찰에 대한 기록이 책 한 권의 분량에 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을 통해 아무리 애를 쓴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이웃이 왜 A 지역에서 B 지역으로 걸어가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아내기는 힘들 것입니다. 최첨단 의료기기를 동원하여 이 사람의 혈압, 심전도, 뇌파 등을 측정하더라도 이런 객관적인 자료는 이 사람이 B 지역으로 가는 이유를 밝혀내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은 이 이웃에게 직접 그 이유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이웃은 B 지역에 제 여자친구가 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이웃은 그의 여자친구를 방문하기 위해서 매일 아침 B 지역으로 간다라는 답을 얻게 되겠지요. 다르게 표현하면 이 이웃이 B 지역에 사는 여자친구를 만나려는 계획된 목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B 지역으로 움직인다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사람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B 지역으로 가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가 집을 나설 때 이 계획은 세워져 있었고, 그의 생각은 이미 B 지역에 도달해 있었던 것입니다. B 지역으로 가겠다는 계획의 수립과 동시에 그는 이미 B 지역에 존재하는 것이지요. 물론 여기서 B 지역에 이미 존재한다는 것은 그의 육체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선 차원을 의미합니다. 인간이 계획하는 존재라는 관점에서 출발한다면 이웃이 움직인 동기는 진정 B에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A라는 지역에서 B라는 지역으로 이동하는 우리 이웃의 육체만 관찰할 수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제 이웃은 생각 속에서, 즉 초감각적인 차원의 또 다른 현실 세계 속에서 이미 B 지역에 도달한 것이며, 이미 도달한 초감각의 존재인 이웃이 스스로 A 지역으로부터 자신의 육체를 B 지역으로 이끌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평범한 현상입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물컵을 잡고자 한다면 이미 물컵에 도달한 보이지 않는 또 다른 내가 컵이 있는 쪽으로 내 팔을 이끄는 것이지요. 내가 물컵을 잡을 의도가 없다면 내 팔은 결코 물컵을 향해 움직일 리가 없습니다. 물컵을 잡겠다 생각하는 순간부터 내 팔은 움직이기 시작하고 나의 계획에 순종할 뿐이지요. 실제로 우리의 생활 주변에는 엄청나게 많은 초감각적인 현상들이 산재해 있지만 우리는 초감각적인 사실과 연관지어 생각하는 것에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거리에 혼잡한 교통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수많은 사람들은 차를 타고 움직이는 것일까요? 그들은 모두 계획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극장에 간다든지 혹은 친구를 방문한다든지 하는 나름대로의 계획에 따라 모두 어디론가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움직이는 현상만 보고는 그 계획을 알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차량의 흐름을 정리하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 계획들인 것입니다. 앞에서 루돌프 슈타이너가 언급한 인간 행동의 시작과 끝에 대한 발상의 전환에서 투시안을 가진 사람이란 바로 이런 인간의 계획을 꿰뚫어보는 능력의 소유자를 말합니다. 인간의 모든 행동은 그 움직임의 이면에 감춰진 계획과의 연관 속에만 설명될 수 있습니다. 정신적인 어떠한 힘이 우리의 육체를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물컵을 잡는다거나 혹은 A라는 장소에서 B라는 장소로 이동한다거나 하는 하나하나의 움직임들은 우리 인생을 규정짓는 삶 전체의 틀에서 보면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합니다. 한편 인지학에서는 우리 인생을 결정짓는 큰 움직이라고 볼 수 있는 삶의 계획을 카르마라고 합니다. 전체와 부분의 관련성에 대해 괴테가 한 말은 이런 맥락에서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전체를 새롭게 하기 원한다면 가장 작은 부분부터 직시하라.
우리가 만드는 하나하나의 움직임들은 우리의 전체의 삶을 구성하는 작은 요소들이며 우리의 삶 전체는 전체적인 하나의 큰 움직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의 삶이라고 할 때 이 나의 삶이 놀랍게도 타인의 삶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어떤 사람에게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으면 그는 자신의 부모에 대해서 설명할 것이고 그 밖의 가족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고 친구들과 스승에 대해, 직장 동료에 대해, 그리고 자기가 사귀고 있는 사람에 대해 또는 자기가 즐겨 읽는 책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대화에서도 이러한 인간관계에 대한 물음은 빈번합니다. 한 사람의 삶이 많은 사람의 삶과 얽혀 있는 것이지요. 동종끼리 무리를 짓고 사는 동물과 같이 우리 인간도 무리를 이루고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란 동물은 같은 종이라 할지라도 제각각 다른 형태의 고유한 모습을 유지합니다. 인간의 삶은 탄생부터 죽음에 이르는 하나의 큰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매년 우리의 탄생을 기념하는 파티를 합니다. 그렇게 한 해, 두 해가 쌓이면서 우리 삶의 내용이 채워지고 죽을 때까지 이러한 작은 움직임들의 과정은 이어집니다.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 일생이라는 하나의 큰 움직임은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 큰 움직임을 한 권의 책으로 기록한 것이 개개인의 생애를 담은 전기이겠지요. 한 개인의 일생에서 우리가 앞에서 예로 든 A라는 장소에서 B라는 장소로 이동한 이웃의 경우처럼 탄생과 죽음 중 어느 것이 출발점인지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가 한 사람의 삶을 탄생에서부터 출발하여 지켜본다고 해서 과연 그 삶의 의미를 제대로 찾아낼 수 있을까요? 독일 문학사의 큰별인 괴테의 삶을 소개함으로써 이 문제에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괴테의 한 전기 작가는 괴테의 섬세하고도 풍부한 감성적 성격은 괴테의 양친 또한 그러한 성격을 가졌었으므로 유전적인 결과로서 당연하다고 기결짓습니다. 괴테의 섬세한 감성과 개방적인 성향은 자연에 대한 경외심으로 발전하고 이러한 경외심은 어린 괴테의 특이한 행동을 설명하는 근거가 됩니다. 6, 7세경의 괴테는 어느 날 아침 해가 뜰 무렵 이끼와 자연에서 취한 물건들로 작은 제단을 만들고 돋보기를 가지고 아침 해를 받아 초점을 맞춘 뒤 제단의 촛불을 밝혔다고 합니다. 어린아이가 이런 재래의식과 같은 행동을 했다는 사실은 예사롭지 않습니다. 그 후 괴테는 순회 극단이 공연하는 파우스트의 전설을 소재로 한 인형극을 보며 강한 인상을 받게 되고 이러한 체험은 괴테가 일생을 거쳐 집필하고 만년에 이르러서야 종합적인 완성을 이루는 대작 파우스트 탄생의 단초가 됩니다. 대학 시절에 이미 파우스트의 초고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 시기에 만난 아리따운 여성들과의 교제는 파우스트의 영원한 여성상인 그레티엔의 모티브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 중단되었던 괴테의 파우스트 집필은 슐러나 에커만 등 독일 문학사에서 영향력 있는 문인들과의 교류나 그들의 동료로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전기 작가들은 이처럼 사람의 생애를 이전의 경험으로부터 파생된 결과로 해석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따라서 작가들은 한 사람의 생애를 기록하는 전기를 쓸 때 삶의 중요한 사건들의 고리를 잇는 인과관계를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어느 범죄자의 현재의 모습은 유년 시절의 불행한 가정환경이 빚어낸 필연적인 결과로 보기를 즐겨하며 유명한 음악가의 천재성은 부모의 유전적 기질이나 예술적인 분위기에서 자란 성장 과정에서 그 싹을 찾습니다. 작가들이 제법 설득력 있게 논리를 전개해 나가므로 독자들은 다음과 같은 아주 단순한 의문도 간과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감성이 풍부한 수많은 아이들 중에 왜 유독 괴테만이 재단을 쌓는 신비한 행동을 하며 인형극을 사랑하는 수많은 아이들 중에서 왜 괴테만이 대문호의 길을 걷게 된 것일까요? 젊은 시절에 누구나 열렬한 사랑의 체험을 하지만 그 모두가 괴테와 같이 자신의 경험을 위대한 문학 작품의 소재로 승화시키지는 못합니다. 또한 실러와 에커만이 격려한 작가가 비단 괴테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 모든 것이 생각만큼 그리 단순한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사람들은
각각 다른 방식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일까요? 예를 들어 두 사람이 쌍둥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공간에서 같은 책을 읽더라도 그로부터 받는 인상은 모두가 다릅니다. 한 사람에게는 전혀 눈에도 띄지 않는 문구가 다른 사람에게는 커다란 깨달음을 주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동일한 사건이나 경험을 통해서 각기 다른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왜 어떤 사람에게는 의식이 변화하는 계기가 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전혀 기억에도 남지 않는 사건이 되는 것일까요? 이런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기 힘들 때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표현이 바로 사람들의 재능입니다. 물론 사람들은 자신의 재능에 따라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고 영향을 받는 정도도 다릅니다. 그렇다면 재능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와 함께 인생의 수수께끼에 다가가 봅시다. 어쩌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접근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많은 일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곁을 스쳐 지나가는 만남과 우리의 삶에 소중한 의미가 될 진정한 만남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일들을 경험하지만 나의 삶에 깊은 영향을 주는 특별한 만남은 흔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 진정한 만남이 결코 우연하게 일어나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은 차차 제 설명을 통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순간의 경험은 어쩐지 내 삶의 한 부분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조금 다르게 표현해보면 진정한 만남이란 자신이 잊어버리고 있었던 그 무엇인가를 다시 알아보고 재인식하는 것과 같은 묘한 체험입니다. 우리는 때로 처음 보는 물건이나 사람을 만났을 때 혹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문장이나 음악을 들을 때 불현듯 언젠가 들어본 것 같고 어디에선가 만난 적이 있는 것 같은 친숙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느낌은 반드시 처음 본 그 순간에 생기지 않을 수도 있으며 시간이 좀 더 흐른 후에 진정한 만남의 순간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우리의 관계에는 남다른 무엇인가가 있다라는 강한 인상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진정한 만남이 반드시 호감을 느끼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반감을 주는 사람도 나의 삶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적대적인 관계에 있다고 해서 상대방을 향하여 나와는 무관한 사람이다 라고 할 수는 없겠지요. 엄밀하게 본다면 적과 동지만이 우리의 삶에서 진정한 만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밖에 수없이 많은 만남들은 나에게 특별히 의미 없이 스쳐가는 사건들입니다. 계획하는 인간이란 관점에서 살펴본 물컵의 예와 같이 이런 진정한 만남도 인생이란 큰 움직임의 맥락에서 이해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리적인 시간은 탄생에서 죽음에 이르는 방향으로 흐릅니다. 하지만 죽음이란 시점에서 출발하는 또 다른 보이지 않는 시간의 흐름을 설정해 보는 것은 지나친 발상일까요? 물컵을 잡는 작은 움직임에서 물컵을 잡으려는 의도가 보이지 않는 손으로 작용하듯이 우리의 삶이란 큰 움직임에도 계획된 의도나 목표가 존재한다고 가정해 볼 수는 없을까요? 같은 인간들이 각기 다양한 삶의 방식과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유를 단지 염색체의 유전적인 요인에 의해 모든 것이 결정되기라도 하듯 재능으로만 설명하기에는 왠지 불충분해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인간은 각자 자신이 정한 계획된 삶의 목표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생각이 훨씬 더 설득력 있는 가정이 아닐까요? 크레수스와 솔로네이라는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솔로는 그리스의 정치가이자 7명의 현인 중 한 사람이고 크레수스는 전설적인 부자로 소문난 리디아의 왕으로서 엄청난 재산과 강대한 영토와 수많은 여인을 거느렸던 인물입니다. 어느 날 크레수스가 솔로네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내가 진정 위대하고 존경할 만한 군주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 솔로는 그 유명한 답변을 합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는 아직 시기상조입니다. 당신이 훌륭한 인생을 마쳤다는 말을 들을 때까지 나는 당신의 삶에 대한 평가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크레수스가 살아있는 동안은 그의 삶은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며 삶을 마친 후 전체의 모습이 드러나야 비로소 판단할 수 있다는 의미겠지요.
한 권의 책도 이와 같습니다. 한 권의 책에 대한 평가를 내리기 위해서는 끝까지 읽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 권의 책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한 인물의 전기란 그 사람의 일생을 책으로 기록한 것이니까요. 그렇다면 한 권의 책이 어떻게 완성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지요. 간단하게 탐정소설을 예로 들어봅시다. 탐정소설에서 긴박감과 흥미의 본질을 이루는 사건의 실마리는 항상 결말에서 풀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탐정소설의 작가는 이러한 사건의 실마리를 알고 있어야 책의 내용을 전개할 수 있을 것이므로 결국 작가의 작업은 소설의 결말에서부터 출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일생과 탐정소설은 그 격은 다르지만 분명 어떤 점에서는 그 유사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순수 예술가들의 창작 활동에서도 이러한 점은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시인의 창작 과정을 예로 들어봅시다. 갑자기 영감이 떠올라 한 문장을 써내려가 보지만 더 이상 이어가지 못하고 고심을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줄줄이 써내려가게 되고 마침내 한 편의 시가 완성됩니다. 시의 마지막 행을 쓰고 마침표를 찍는 순간 시인은 자신의 모든 노고가 바로 이 마지막 행을 쓰기 위한 과정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시의 끝행에서 결정체로 모습을 드러낸 영감이 시의 창작 동기가 되었으므로 시인의 작업은 마지막 행에서 출발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예술가들이 그들의 작품을 완성하고 붓을 놓는 순간 그동안의 힘든 수고가 바로 끝부분을 완성하기 위한 노력이었음을 느낀다고 합니다. 우리는 초감각적인 차원에서는 물리적인 세계에서와는 다르게 일이 진행될 수 있다는 사실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의 일생은 이렇게 한 권의 책에 비유될 수 있으며 책의 창작 과정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삶의 목표나 계획이 완성되어 그 모습이 드러나는 순간, 즉 죽음에서부터 출발한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조명해 볼 때 비로소 우리는 실러와 에커만이 교류한 그 많은 작가들 중에서 유독 괴테만이 남다른 영향을 받았고 감성적인 수많은 아이들 중에서 유독 어린 괴테만이 인형극에 강한 인상을 받은 이유를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삶의 규칙은 다음과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계획, 즉 운명에 존재하는 사건만이 우리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게 된다. 이런 인상을 받는 순간이 바로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지는, 즉 과거에 알고 있었던 그 무엇인가를 재인식하게 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이것이 내가 항상 찾고자 했던 바로 그것이라는 통찰에 이르게 됩니다. 이제 성서에 대한 우리의 인식도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성서를 읽음으로 해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존재하심으로 인해 우리가 성서를 접하게 된 것이라고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고의 틀에서 우리는 인간의 행동과 움직임에 대해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상학적으로 볼 때는 물컵을 잡기 위해서 나의 손이 이쪽에서 저쪽으로 움직이고 A라는 장소에서 B라는 장소로 이동하지만 정신적인 차원에서는 이것과 정반대로 진행이 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인간에 대한 이해가 전개되지 않는 한 우리는 인간의 어떤 행동이나 움직임도 설명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는 달리 인간의 무의식 세계에는 컴플렉스나 충동 혹은 욕구불만과 같이 억눌린 감정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다양한 재능도 함께 존재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 영혼의 깊은 저변에는 우리의 삶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도 함께 그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에 대한 완성된 설계도라기보다는 하나의 잠재된 능력으로서 존재하며 우리의 모든 움직임의 원동력입니다. 이런 계획된 삶의 목표, 즉 운명에 대한 전제 없이는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인간의 삶을 이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진정한 만남의 순간을 인식하는 능력이 어른들에게 더 발달되어 있으리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반대로 아이들이 훨씬 더 외부의 세계에 열려 있습니다. 자식을 키우는 부모들은 누구나 한 번쯤 그런 경험을 할 것입니다.
예쁘고 착한 내 딸 아이가 제멋대로 행동하는 버릇없는 이웃집 사내아이에게 나쁜 영향을 받을 것 같아서 떼어놓고 싶지만 아이들은 어느 순간에 친구가 되고 둘은 갈라놓을 수 없는 사이가 됩니다. 어른들의 시각에서 보면 아이들이 서로 어울리는 것은 때로 수수께끼와도 같아서 이해하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꼭 사이가 좋아서 친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들은 끊임없이 다투고 싸우면서 서로 없으면 못 살 것처럼 붙어 다닙니다. 이렇게 세상을 향해 열린 마음을 가진 어린 시절의 진정한 만남은 확고부동합니다. 아이들은 마치 특정한 어떤 아이와 혹은 자신이 따르는 특정한 어떤 선생님과의 만남을 통해 삶을 경험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이 세상에 태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부모와의 만남도 결코 우연이 아닌 어떤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한 인연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우리 삶의 많은 경험들을 거꾸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생각하는 훈련을 한번 해봅시다. 보통 즐겁고 행복했던 만남이나 일들을 우선 기억하게 됩니다. 하지만 쓰디쓴 체험이나 만남도 우리의 삶에 즐거웠던 만남 못지않게 중요한 의미가 되었다는 사실을 점차 깨닫게 됩니다. 이 모든 진정한 만남은 우리가 우리의 계획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거쳐야 할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인지학에서는 인간이 고유운동 감각을 통하여 움직이는 행동과 그 움직임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 즉 잠재된 삶의 계획을 일컬어 생명정신이라고 합니다. 삶이라는 단어로 대치될 수 있는 생명이란 말은 아주 적절한 표현이라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삶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의 의미를 지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이 살아있다, 식물이 살아있다, 혹은 우리가 살아있다와 같은 표현은 생명체의 생명력입니다. 이와 같이 생물체의 생명력을 의미하는 삶 이외에 우리 인간에게는 정신적인 차원의 삶도 있습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삶에 대해 묻는다고 해서 여러분의 심장이나 신장의 상태에 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 질문으로 제가 여러분께 기대하는 답은 바로 여러분의 삶의 내용, 즉 생애에 관한 것일 것입니다. 이렇게 삶이란 말은 자연적인 현상인 생물체의 생명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한 정신문화적인 차원의 삶이라는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됩니다. 전기란 한 사람이 일생 동안 살아온 문화적인 삶의 기록입니다. 이 문화적인 삶의 계획이 애초에 우리 영혼의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으며 우리는 이 삶의 계획을 생명정신이라고 합니다. 모든 인간은 누구나 자신만의 고유한 생명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드린 설명으로 재능이란 무엇이며 우리 인간은 이런 다양한 재능에 따라서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계획, 즉 운명에 존재하는 진정한 만남들을 경험합니다.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생각처럼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진정한 만남을 이룰 수 있는 능력 자체가 무뎌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유아기나 청소년기의 삶의 결정적인 계기들을 놓쳐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되고 나면 나중에는 성인으로서 점점 사고가 굳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능력이 점차 무뎌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비록 우리의 삶에 예정된 계획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진정한 만남을 놓쳐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호를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결과는 진정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엄청난 비용을 들여 호화로운 세계 일주를 하더라도 특별한 인상을 받지 못하는 무미건조한 여행을 하는 것과 같이 아무리 훌륭한 능력이나 운명을 타고났더라도 제대로 꽃을 피우지 못한다면 이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반면에 집 주변의 가벼운 산책길에서도 눈에 띄는 것마다 의미를 찾는 값진 체험을 하는 사람과 같이 자신에게 주어진 조건에서 그 이상의 열매를 맺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런 삶의 계획, 즉 운명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은 개발될 수 있는 것일까요? 루돌프 슈타이너는 새로운 동작 예술인 오이리미트를 창안했습니다. 오이리미트는 음악적인 요소와 언어를 몸의 동작으로 형상화시켜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미 오이리트미 공연을 관람했거나 혹은 오이리트미 교육과정을 이수한 분도 계실 것입니다. 언어 오이리트미는 임의적인 동작이 아니라
모든 자음과 모음을 대우주인 자연의 창조적인 힘으로 표현하는 몸동작입니다. 성서의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타난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니라는 구절도 언어가 모든 창조적인 힘의 근원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수많은 신화에도 주술적인 언어나 노래가 만물들을 창조하는 힘으로 묘사됨을 볼 수 있지요. 이런 모든 창조적인 힘의 원리를 루돌프 스타이너는 오이 리트미를 통해 표현한 것입니다. 오이 리트미는 단순하고 간단한 동작이지만 정확히 표현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루돌프 스타이너는 오이 리트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오이 리트미는 우리 영혼에 내재된 어떠한 힘을 발달시키는 훈련입니다. 특히 아이들에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영혼에 내재된 이러한 힘은 그 어떤 다른 방식을 통해서나 정규 교육 과정을 통해서나 혹은 삶의 어떠한 현장에서도 배울 수 없는 동작입니다. 여기서 루돌프 스타이너가 말하는 어떠한 힘이란 바로 우리가 운명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에 관계된 감각을 말합니다. 아무리 찬란한 빛이 아름다운 세상을 비춘다고 해도 우리가 시각이라는 감각기관을 통해서 볼 수 없다면 이 아름다움은 무의미할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이 리트미는 우리에게 우리의 운명을 인식할 수 있는 통로를 제시해 줍니다. 오이 리트미를 통해 우리는 운명에 영향을 끼치는 대우주의 힘과 교류하는 집중력을 키울 수 있는 것입니다. 오이 리트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조금 다른 각도에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계기들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 즉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설계된 삶의 계획된 목표를 인식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크든 작든 우리의 모든 움직임들은 목표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인류가 이룩한 문화적인 삶에서의 동작을 한번 예로 들어봅시다. 우리 서구인이 가장 예화하는 문화적인 체험은 스포츠인데 그 중에서 축구는 가장 사랑받는 종목입니다. 축구의 목적은 공을 골대 안에 넣는 것인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신의 완벽한 창조물인 인간의 손은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축구 경기에서 우리의 손은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하고 단지 매달려 있을 뿐이며 오직 골키퍼에게만 손의 사용이 허용됩니다. 이와 반대로 손의 사용만 가능한 핸드볼의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선수들은 때로는 부드럽게, 때로는 강하게, 때로는 교묘하게, 때로는 기습적으로 서로 공을 주고받습니다. 마치 두 사람이 토론을 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상대방의 손에서 공을 쳐서 빼앗는 동작은 아주 모욕적이고 무례한 느낌을 갖게 합니다. 이번에는 손으로 축구를 한다고 볼 수 있는 배구의 경우를 살펴봅시다. 배구 경기의 규칙은 공을 손으로 잡아서는 안 되며 반드시 공을 쳐서 올려야 합니다. 이는 마치 대화가 없는 인간의 관계에 비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동작으로 표현되는 다양한 느낌은 인간의 영혼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이 리트미는 운동 감각의 발달을 통해서 우리의 운명을 인식할 수 있는 영혼의 힘을 강화시키는 몸동작입니다. 언어와 음악적인 요소의 움직임을 통하여 우리 영혼의 힘을 우주의 힘으로 연장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예정된 계획, 즉 운명에 대해서 또 다른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으로 우리의 삶에 대한 계획은 이미 결정되어 우리 앞에 놓여 있으며 진정한 만남의 순간들을 통하여 그것은 인식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지나치게 고정된 시각으로 해석하여 삶을 너무 결정론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결코 삶의 계획에 예정된 만남만을 경험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우리의 삶의 계획과 전혀 무관한 낯선 분야에서도 우리는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노력함으로써 충분히 우리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인식하는 세계의 범위는 너무나 좁을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잘할 수 있는 분야나 그렇지 못한 분야를 분명히 구별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학창 시절에 자신의 관심이나 능력에 따라서 특정한 과목에 대한 선호도가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저학년에서 선택 과목을 채택하지 않는 학교가 아직도 있다는 것은 무척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만약 아이들이 일찍 자신이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선택 과목에만 치중해서 배운다면
새로운 것을 접하고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은 퇴화되고 말 것입니다. 이 과목은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잘할 수 없을 것 같고 적성에도 맞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아이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항상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자 하는 욕구도 함께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인지학에 대해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지금 제가 우리가 타고난 삶의 계획인 전생의 카르마와 현세에서 이루어가는 삶의 계획인 새로운 카르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을 이해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삶으로부터 재인식하게 되는 전생의 카르마와 더불어 새로운 관심 영역을 개척하여 현재 삶의 카르마를 창조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카르마를 분명히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끌리고 관심이 생기는 것은 이미 우리의 계획된 삶에 내재된 것이며 우리가 힘들여 노력해서 획득해야 하는 분야는 새로운 삶의 계획인 것이지요. 하지만 이 새로운 삶의 계획은 이미 타고난 삶의 계획 못지않게 우리 미래의 삶을 위해서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고유 운동 감각의 특성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현상적인 움직임과 엇갈리며 작용하는 보이지 않는 인간의 계획이나 의도입니다. 우리의 몸은 이쪽에서 저쪽으로 움직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계획하는 인간은 반대로 저쪽에서 이쪽으로 움직입니다. 이러한 속성은 황도 12궁의 별자리 중에서 사수자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격이나 궁도를 배울 때 지도교사로부터 가장 먼저 받는 지침이 자신이 선 위치에서 표적을 향하여 쏜다는 느낌을 가져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점입니다. 목표물의 중심에 이미 도달했다는 느낌으로 표적을 겨냥하고 쏠 때 비로소 적중률은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역시 목표 지점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표적의 시선을 고정하지 않고 활을 쳐다보고 쏜다면 화살은 어김없이 빗나갈 것입니다.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모든 과정은 이와 동일하게 언제나 목표 지점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이미 목표에 도달한 또 하나의 내가 관역에서 화살을 표적으로 당겨오는 것이지요. 이러한 특징이 바로 사수자리의 본질입니다. 인간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루돌프 슈타이너는 아주 놀랄만한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가 한 말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인간이 붙박이로 서 있는 기둥도 아니고 또한 무엇보다도 양손과 양다리가 붙은 채로 태어나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은 지구의 일년 주기와도 관련이 있고 그리고 계절의 변화가 인간의 정신작용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과도 관련이 있는데 이는 바로 지구와 태양계가 우주 안에서 서로 다양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사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현상들의 이면에는 때로 깊은 뜻이 숨어 있기도 합니다. 우리 인간이 두 다리와 팔을 가진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며 우리가 지구 위를 움직여 걸어가는 것도 단순히 임의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사람이 걸어서 4만 킬로미터에 달하는 지구의 둘레를 한 바퀴 도는데 1년이 소요된다는 점은 흥미롭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도출되는지 함께 살펴보기로 합시다. 너무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은 보통의 속도로 걷는다면 인간은 1시간에 약 4.5km를 걸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4.5 곱하기 24시간 곱하기 365는 대략 4만 km가 됩니다. 계절의 변화가 생기는 것은 지구의 축이 기울어진 채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하기 때문입니다. 지구 자전축의 정도가 정확히는 23.5도이지만 24도라고 합시다. 인간이 똑바로 서면 고관절은 인간 신장의 가운데에 위치합니다. 인간의 고관절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의 원을 그려봅니다.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토대로 우리는 원주는 지름 곱하기 파이이며 파이는 3.14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원의 중심각의 합은 36도입니다. 이제 우리가 사람의 키, 즉 원의 지름을 측정하고 이에 3.14를 곱하면 고관절을 중심으로 하는 원의 둘레를 계산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된 원의 둘레를 직선으로 펼쳐봅시다. 우리의 실험을 위해서는 두 개의 원을 직선으로 펼치는 것이 이해하는 데 더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펼쳐진 직선 위를 평균적 보폭으로 걸을 때 묘하게도 15걸음이 나옵니다. 두 원의 각을 합하면 720도가 되므로 한 보폭의 각도는 720 나누기 15는 48도 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것은 지구 자전축의 경도인 24도의 2배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우리가 움직이는 보폭의 각도는 지구 자전축 정도의 2배와 같은 각도이므로 우리가 걷는다는 것은 바로 24도의 각도를 가진 전자운동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움직임은 우리가 살고 있는 행성인 지구의 움직임과 신기하게도 정확히 일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팔을 위로 뻗을 경우에는 우리 몸의 중심점은 고관절이 아닌 배꼽으로 옮겨가게 되겠지요. 두 팔은 우리 몸 중에서 가장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양쪽 어깨 관절 사이, 즉 흉골로 이어지는 두 쇄골 사이는 고정되어 있어서 움직임의 제한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두 쇄골과 배꼽을 이으면 이 역시 48도가 됩니다. 이렇게 인간의 몸과 지구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무척 유사한 형태적인 특징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인간의 평균 신장이 172cm가 되는 이유에 대해 물음을 던져봅시다. 인간은 시각적인 존재이므로 질문을 다시 인간의 시야가 미치는 범위로 바꾸어 봅시다. 다음 그림에 나타난 것과 같이 지구를 평면 위에 단순한 원의 형태로 그려봅니다. 인간이 똑바로 서서 지평선을 바라볼 때 우리가 선 지점에서 지평선까지의 거리는 얼마나 될까요? 다음과 같이 계산해 보겠습니다. 지구의 둘레는 4만 킬로미터이고 이것을 원주를 구하는 공식에 대입하면 지름은 2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파이 이꼴 4만. 따라서 지구의 반지름은 4만 나누기 2파이는 6366km입니다. 사람의 눈높이는 눈이 평균적으로 머리에서 10cm 정도 아래로 위치한다고 보았을 때 평균 신장인 172cm에서 10cm를 뺀 162cm가 됩니다. 자, 이제 지평선을 바라보는 인간의 시야가 미치는 범위를 계산해 보기로 합시다.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의 제곱은 다른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다는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수식이 나옵니다. x제곱 플러스 r제곱은 가로 열고 r 플러스 h의 전체 제곱 혹은 r제곱 플러스 2hr 플러스 h제곱. 그래서 h제곱은 2hr 플러스 h의 제곱. 그런데 사람에게 해당하는 h는 지구의 엄청난 크기에 비하면 무시해도 좋을 정도이므로 h제곱은 계산해서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위의 방정식을 다음과 같이 단순화할 수 있습니다. x제곱은 2hr, 즉 x는 루트 2hr. 평균적인 인간의 높이를 나타내는 h는 162cm 이꼴 0.00162km이며 지구의 반지름은 6.366km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시야가 미치는 범위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x는 루트 2만 20.001626366km는 4.5km. 이 결과로 인간의 시야가 미치는 범위는 사람이 보통의 걸음거리로 1시간에 걷는 거리와 일치함을 알 수 있습니다. 전후방을 합한 시야의 범위는 9km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2시간에 걸어가는 거리이며 2시간은 하루 24시간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루라는 시간은 지구가 축을 중심으로 한 번 자전하는 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숫자의 나열은 때로 우리에게 지나치게 추상적이며 비현실적인 개념으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이런 숫자의 법칙에 내포된 비율이나 상호 연관성, 일치나 구성이 암시하는 우주와의 관계를 오늘날 우리는 간과하고 있습니다. 피타고라스의 주장처럼 만물의 형성과 작용에 관계하는 숫자에 담긴 인간과 우주의 리듬이 연주하는 음악을 우리는 더 이상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 폭의 그림에서도 그 그림의 완성도는 그림의 크기와는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조그마한 크기일지라도 그 그림이 훌륭한 예술 작품이라면 그 작품 그림의 가치는 실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